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는 중이죠. 아버지는 큰 식당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과 부동산을 물려주신 대단한 분이셨어요.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이셨으니까요. 지금은 저희 곁에 없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늘 저와 제 어머니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40대가 되어서야 인생의 반려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뒤늦게 만난 만큼 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인생의 방향마저 크게 바꾸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런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런대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꽤 컸고 잘 되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처음에는 시장에서 작게 식당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식당이 점점 번창을 하게 되면서 식당을 점점 넓히시다가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버셨대요. 보통은 그러면 돈을 그냥 모아놓거나 식당을 넓히거나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래도 투자에 눈이 밝으셨던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직접 지어서 올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건물 1층에 식당을 넓게 내서 운영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식당은 잘 되었어요. 물론 1층 식당 외에 다른 층에 세를 내어서 돈도 불리셨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를 이용해서 다른 건물도 매입을 하셨고 적절하게 대출과 투자를 하시는데 감이 좋으신 편이셨던 것이죠. 이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을 가거나 했던 추억은 없어요. 어머니 역시 살림을 하고 저를 키우시면서도 낮에는 늘 식당에서 아버지를 도와 바쁘게 일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늘 바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외롭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집이 부유하다고 해서 부모님은 저를 곱게만 키우셨던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엄마가 이러셨거든요. 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면 웬만한 집안일은 좀 해야지. 이제 집안일을 하는 만큼 용돈을 줄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 남들은 오히려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일을 하라니. 누가 너 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 오래? 간단한 집안일이야. 너 먹은 설거지며 빨래랑 청소 정도는 해. 나 공부는 이러다 성적 떨어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무슨 헛소리야. 고작 그런 집안일 좀 했다고 떨어질 성적이면 공부 따위는 진작에 때려치우고 아빠 식당 나와서 일이나 배워. 학생이 당연히 하는 공부로 어디서 생색이야? 이런 식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에게 당연한 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죠.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대가가 언제나 늘 당연하게 주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저 역시 알고는 있었지만 몇 번 반항을 하기는 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만 설거지해야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려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일 때는 그랬죠. 하지만 그 대가는 가차 없었어요. 바로 용돈이고 뭐고 국물도 없었고 심지어는 엄마가 집에 밥도 안 해놓으셔서 굶어야만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급식도 없어서 도시락을 싸다녀야 했던 때였는데 점심까지 굶어야 하니 얼마나 서럽던지. 너 도시락 없어? 엄마 아직도 화나셨어? 정말 우리 엄마 너무하지 않냐? 매점이라도 가자. 컵라면 먹으면 되잖아.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그것도 싫으면 알아서 살래. 나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 너 그래도 비싼 학원도 다니고 사달라는 가방도 사주시잖아. 나는 그러면 그깟 설거지 얼른 하겠다. 저는 결국 부모님 가르침대로 따랐죠. 그리고 몸소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데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얼른 공부해 대학을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기본 등록금과 각종 교재비, 차비를 빼고는 제가 전부 벌어서 써야 했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 원칙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 가게에 나가서 대학 시절 내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가 웬일이야? 과외 알바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알바 구할 수 있다며. 과외 알바 구하기 쉽지도 않고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다른 카페에서 일해봐야 시급도 별로고 그냥 여기 엄마 아빠 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아무리 내 딸이라도 일 못하면 엄청 혼낼 거야. 봐주는 거 없다. 알지? 네, 어련하시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만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어느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은연중에 부모님을 통해 노동의 귀함을 배우게 되었고 당연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물론 그래도 제 스스로가 벌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부모님이 당연히 지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열심히 지지해 주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갔고 또 대학원까지도 다녔어요. 제 꿈은 대학 교수였거든요.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부모님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종일 여러 사람을 대해야 하는 장사가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하거나 일반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교수나 학자의 길을 걷고 싶었어요. 매일 매달 매상이나 성과 압박을 받으며 시달리기보다는 조용하고 잔잔한 삶을 살고 싶었고 그 꿈을 위해 저는 차근차근 노력을 했고요. 물론 부모님은 저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뭐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어?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이번에 박사 과정 자리가 났는데 놓치기 싫어요. 그래 알았어. 너 교수한다며. 안 그래도 유학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빠랑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학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공부한다는데 뭐 그런 걱정까지 해. 일단 학위 따는데 집중해. 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데 그것까지 돈 계산할 부모가 어딨니? 고마워요, 엄마, 아빠. 저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돌아올게요. 저는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진짜 20대에서 30대 초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미친 듯이 했던 시절이었죠. 물론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유한 부모님이 뒤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엄격하게 키우셨지만 타인에게는 조금 다르셨어요. 많이 버시는 만큼 주변에 많이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물론 전부 좋은 사람만 있을 리가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도 많았고 돈을 빌릴 때는 그렇게나 사정사정하다가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안면 몰수하고 돈을 떼먹는 인간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 아빠가 너무 답답했었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특히 아빠는 늘 저에게 그러셨죠. 저번에 돈 빌려간 옆집 사장님 도망갔다며 당연히 돈 안 갚고 갔지? 무리해서 가게 확장하고 그러더니 감당이 안 되었던 모양이야. 젊은 사람이 딱하지 뭐니. 아빠 딱하긴 누가 딱해. 돈 떼인 사람은 바로 아빠거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괜찮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들이야. 언젠가는 다 좋게 돌아와. 그 돈 없어도 우리 안 죽어. 괜찮아. 아,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아, 진짜 신경질 나.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건 사기꾼이자 범죄자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접근해오는 사람들에게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을 단속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지라 이모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분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인자하고 또 세련되신 분이셨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오래 연이다 부모님이 가게를 조금씩 넓혀가고 가게를 사고 또 이 건물을 사기까지는 그 이모의 도움이 컸어요. 마치 저희 부모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을 다해서 해결해주고 심지어 돈이 좀 모자랄 때는 빌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정말 크게 도와주셨죠. 그 이모분이 유일하게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까지도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 과정을 끝내고 논문까지 제출했던 때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할지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마침 미국 연구소에서 일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미국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논문 제출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논문 제출했으면 얼추 다 공부 끝난 거지? 그럼 빨리 한국 돌아와. 사실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 나 좀 더 미국에 있을까 싶어. 무슨 소리야? 하겠다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잖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래. 교수님 면담도 해야 하고. 엄마, 나 좀 더 미국에 있을까 싶어. 저의 말에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들려온 침울한 목소리의 엄마 말에 저는 기절할 듯 놀랐죠. 아빠가 암이야. 너 졸업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기다린 거야. 빨리 들어와. 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 많이 아프셔? 들어와 보면 알아.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 저는 당장 짐을 싸서 허겁지겁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아빠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으셨어요. 처음 간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했지만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항암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암이 발견되어 또 수술을 한 뒤 항암을 여러 차례 한 뒤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암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혹시나 박사과정 마지막 해에 제 공부에 영향을 줄까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아빠는 여러 번의 수술과 항암을 거치면서 쇠약해질 정도로 쇠약해져 계셨고요. 늘 웃는 얼굴에 단단한 체구의 아빠는 몰라볼 정도로 앙상하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왈칵 눈물이 터졌죠. 아빠,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랑 통화도 하셨으면서. 괜찮아. 아빠 아직 안 쓰러졌어. 그리고 너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지. 아빠가 이 지경인데 제 공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빠. 어이구, 얼굴 좀 보자. 미국 박사님 얼굴은 어떤지 봐야지, 응? 아빠 괜찮아. 알잖아, 아빠 강한 거. 저는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아빠의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엄마 역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엄마 혼자 아빠 병간호를 하면서 가게까지 책임지느라 무리를 하신 것 때문이었죠. 그나마 옆에서 이모가 엄마를 많이 도와주셔서 버티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병간호에 매달린 이후에도 이모는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저와 엄마를 도와주셨고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지연아, 이모 왔어. 아버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와. 아, 이모 또 오셨어요? 이모 일도 바쁘실 텐데 매번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해요. 무슨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해. 그런 부담 갖지 마. 오늘 아버지 상태는 좀 어떠셔? 오늘 항암하시느라 힘들어하셨어요. 지금 잠드셨으니까 저녁 내내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 가는 길에 가게 들러서 엄마도 좀 도와드려. 엄마도 잠을 통 못 주무셨는지 괭해. 내가 좀 돕는다고 해도 내가 가게 일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모 덕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집에 가서 씻고 갈아입을 옷을 가져올 수 있었고 엄마 역시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눈을 붙일 수도 있었죠.
이모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엄마가 하는 가게에서 엄마도 돌봐주시고 반찬까지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저에게 필요한 걸 사다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가족과 이모의 관계는 더더욱 끈끈한 사이가 된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불행은 저희를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빠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암은 온몸으로 퍼져만 갔어요. 더 이상은 수술을 할 수도 없었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들마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상태로 간다면 곧 아빠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더군요. 하지만 전 기적을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신 우리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나 한 적 없었던 선량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어요. 아버지의 부름에 일어났더니 웬일로 아버지가 일어나 침대에 누워 계시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세요? 괜찮아 지연아. 엄마랑 잘 지내야 해. 알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꼭 어디 갈 사람처럼. 알잖아 아빠 상태. 그러니까 너 엄마랑 꿋꿋하게 잘 지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 눈물 날 것 같아. 딱 하루만 울고 그리고는 훌훌 털어. 아빠 이 정도면 행복하게 잘 살았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 저는 잠이 확 깨더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평온해 보이셨어요. 늘 고통에 힘들어 하시거나 약에 취해 주무시고 있던 모습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시기까지 하셨죠. 나는 후회 없다. 단지 너랑 엄마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말라고. 아무도 믿지 마. 약속해. 절대 믿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럴게요. 네. 고기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약속해. 얼른 약속해. 늘 사람들에게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다던 아빠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니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리고 새끼를 걸었죠. 아빠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부 다 꿈이었죠. 마치 현실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라 아직도 얼떨떨했던 저는 불현듯 잠들듯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발 아니길 빌면서 아버지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편안한 얼굴로 잠든 듯 보였지만 그게 끝이었죠. 아버지는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였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죠.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겨우 장례를 치렀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가게가 가장 큰 문제였죠. 아버지가 1년 넘게 암투병으로 자리를 비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신 이후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버지라는 기둥이 없어지니 가게 운영도 너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작은 규모의 동네 식당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거의 몇 번째에 들어가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식당인데 도저히 엄마 혼자 운영하실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괜히 엄마 혼자 식당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걸 처분하기로 말이죠. 일단 식당이 있는 건물 하나만 팔아도 그 돈을 은행에 두고 조금만 돈을 굴리면 엄마와 제가 평생 먹고 살만했거든요. 물론 엄마와 제가 사는데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말이죠. 또 저 역시 일을 하고 자리를 곧 잡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 보였어요. 거기에 아버지 재산을 엄마와 제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기는 했지만 세금 문제가 골치 아팠어요.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꽤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꽤 되고 특히 1층에 가게가 있는 건물이 너무 덩치가 컸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인지 아버지는 강남에 있는 빌라와 아파트를 미리 엄마에게 증여를 해놓으셨고 그걸 팔아서 세금도 정리하라고 하셨고요. 그 외에도 엄마 소유의 땅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정리할 생각으로 이모를 만나 상의를 했어요. 엄마가 건물은 팔아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강남 빌라와 아파트는 팔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러는 사이 이모가 하루는 저녁에 밥을 사겠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 웬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아, 여기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처음 보지? 우리 아들이 세무사거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어.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모 아들은 제가 처음 뵙네요. 세무사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일이 복잡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사님이 강남 집은 팔기 싫어하신다고? 네, 아까우시대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걸 안 팔면 다른 걸로는 세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말로는 방법이 있대. 그치, 아들?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게요. 그 사람은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확실히 세무사라 그런지 아는 것도 많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자기 사무실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물어보기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수급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세무사 고용비가 얼마인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이랬어요. 나랑 밥이나 먹어요. 그럼 되죠. 그거야 당연히 제가 밥을 사죠. 그런데 정말 그걸로 돼요? 앞으로도 일을 많이 부탁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하고도 넘쳐요. 지연 씨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이러는데 순간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간 저는 몇몇이랑 잠깐 인연이 스치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썸 같은 걸 탄 적이 있긴 했지만 크게 기억에 남을 만큼의 연애를 한 적은 없었어요. 공부에 너무 바쁘기도 했고 미국에 가서는 더더욱 그럴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엄마를 보니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 내가 결혼을 했었더라면 적어도 남자친구라도 있었다면 큰일을 치를 때 의지라도 될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 마음도 많이 열린 상황에 훅 들어온 그 사람의 고백은 저를 떨리게 했어요. 사실 그간의 일을 처리하느라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에 저희는 통하는 순간이 있었고 말도 잘 통하긴 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 역시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담담하면서도 확실한 고백에 저는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막상 연인이 되자 정말 헌신적이고 저만을 위해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온몸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행복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사귀던 도중 저는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여기서 차라리 재산을 정리하고 엄마와 미국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반지를 내밀더군요. 미국 가지 마. 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아니,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해. 오래 사귀어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 자기 이대로 못 보내. 아직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도 미국 안 좋아하셔서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고민을 왜 해. 그냥 나랑 결혼해서 한국서 살자. 어머니랑 같이, 어?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솔직히 고민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저도 모르게 속으로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꽉 차서 지금 아니면 결혼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요. 게다가 이 사람은 신분도 확실하잖아요. 무엇보다 저를 향해 보여준 사랑과 애정을 저는 믿었죠. 저 역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고요.
엄마 역시도 남자친구를 많이 이뻐하셨고 저희 결혼을 두 손 들어 환영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이모도 좀 놀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시더군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빨리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남자친구는 쫓기듯이 모든 걸 빨리 진행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사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여기저기 대학 강사 면접도 본 다음 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강사 자리라도 얻은 다음 방학 기간에 식을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빨리만 외쳤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지는 않아 망설이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이러더군요. 꼭 결혼식을 해야 해? 나는 결혼식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을 하지 말자는 소리야? 허례허식일 뿐이잖아. 미국은 결혼식 많이 생략한다며. 그냥 혼인신고만 해도 난 좋은데. 미국 사람들도 결혼식에 목숨 걸어.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잖아. 제가 펄펄 뛰자 하루는 이모도 전화를 해와서 이러더군요. 결혼식 때문에 싸웠다며. 준우가 아주 너랑 빨리 살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나 봐. 이해해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누구 몰래 하는 결혼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아마 양쪽 집안 다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말을 했나 봐. 준우가 어릴 때부터 그런 형식을 싫어했거든.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아버지 없어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결혼식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건 어떠니? 우선 혼인신고하고 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어때? 괜찮지 않니? 이러면서 저보고 미국서 살다 왔으니 실용적인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래서 아무리 친해도 시자가 되는 건가? 이모 딴에는 아들 편들어준다고 하시는 말이었겠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식 로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식은 아무리 형식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론 이모까지 형식은 아주 개떡으로 알고 혼인신고만 할 기세였어요. 저는 전부 다 그만둬버리고 싶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쏟아부었죠. 이럴 거면 다 간둬.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결혼을 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빨리 결혼을 하자는 그런 말이지. 됐어. 그깟 결혼식도 못하고 결혼하는 거 알면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우셔. 다 관둬.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화 풀어. 화 풀고 말고 할 일이야? 자기는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더니 그깟 면사포 씌워주는 일 하나 못해? 그런 남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자꾸 미국 갈 것 같고 갑자기 떠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어. 결혼식 하자. 멋지게 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싹싹 빌고 부랴부랴 저와 예식장을 보러 다녔어요. 미안했던지 남자친구는 가장 빠른 일자가 가능한 최고급 호텔을 식장으로 잡았죠. 너무 과한가 싶었지만 저는 일부러 냅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이게 가풍의 차이인지 남자친구는 물론 이모 역시도 신혼집이며 신혼 가구까지 알아서 대충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이죠. 명색이 남자친구 엄마가 그렇게 오래 부동산을 하셨는데도 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이 어떤지, 어디에 집을 구할지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뭘 물어도 그냥 대충 고르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정말 열이 뻗쳐서 그 이후로도 두어 번 결혼을 엄니 많이 하고 나서야 그럭저럭 결혼 준비가 제 마음에 맞게 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답답하더라고요. 엄마 역시 그러셨죠. 이상하긴 해. 최 여사가 정말 꼼꼼한 사람인데 말이지. 꼼꼼하기는 뭐가, 뭐든 알아서 하래. 귀찮아하게까지 한다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원래는 진짜 사소한 거 하나도 전부 다 따지는 사람인데. 아들이 결혼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동안 그 긴 시간을 알고 지냈는데 최 여사 아들이 회계사인 걸 이번에 알았잖아. 원래 가족에게는 무심한 성격인가 보지. 이전에 아들 이야기 한 적도 없어?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들 키우는데 엄청 속을 썩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데 의외야. 엄마는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는 성격도 성실하고 굉장한 명문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 자랑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도 엄마는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해 피곤한 것보다야 낫잖아. 살면 오히려 이게 편할 거야. 그건 그런데 또 너무 무심한 것도 좀 서운해. 시어머니가 될 사이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모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요즘 최 여사가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 무슨 일 있어? 엄청 일이 바쁜가 봐. 평소 같았으면 하루에 전화가 10번도 더 와야 하는데 요즘은 통 전화도 없어. 어떻게 어찌저찌 결혼 준비를 하고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생략을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졸라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만든 자리였죠. 아무리 미리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이 되어 새로운 관계가 되는데 인사를 하는 자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어요. 상견례 당일날 저는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은사님의 연락을 받고 급히 오전에 나가게 되었어요. 은사님도 미국으로 나가셔야 해서 다른 날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만나 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리가 일찍 끝났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기도 시간이 애매해서 저는 일단 상견례 자리로 갔어요.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했지만 저는 식당에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먼저 기다려도 되냐고 식당에 문의를 했더니 흔쾌히 자리를 열어주시더군요. 어차피 예약 시간까지 손님이 없다면서요. 조용히 앉아서 식당에서 가져다 주는 차를 한 잔 마시고 기다리려는데 바로 옆방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기다리는 별실이 큰 공간을 얇은 판자로 막아 방을 만든 것이라 방음은 그리 잘 되지 않았어요. 혹시 옆방에서 싸움이라도 나나 싶어 귀를 기울여 봤더니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바로 이모, 저희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는 혹시 이모도 저처럼 일이 생겨 나왔다 싸움이 났나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듣다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이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이모가 있는 방의 기척을 살폈어요. 문에는 작은 창이 달려 있어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모와 남자친구, 그리고 낯선 여자 이렇게 셋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 귀에 이모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꽂혔어요. 전년 거물만 뜯으면 바로 이혼시킬 테니 걱정 마라. 그래, 얼마 안 걸려. 봐봐. 결혼까지 오는데도 몇 달 안 걸렸잖아. 안심해.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아득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겨우 몸을 숨겼죠. 제가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그 인간들은 더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이모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여자는 짜증을 내고 있었고 이모가 그 여자를 달래다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남자친구는 쩔쩔 매는 중이고요. 둘이 짜고 속이는 거 아니야? 다 사귀면서 무슨 화려한 결혼식까지 하고 상견례까지 해. 그렇다고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이러다 일이 틀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기야, 이 결혼은 그냥 쇼라고 했잖아. 우리 애기랑 잘 살아보려고 내가 이런 짓까지 하잖아. 제발 조용히 좀 있어. 이러다가 일이 틀어지면 돈이고 뭐고 다 날아가. 조심해야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상견례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알아보았죠. 그렇게 알게 된 진실은 정말 경악할 만한 것이었어요. 모든 일을 알아낸 때는 겨우 결혼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을 때였고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 모든 상황을 엄마와 상의했어요. 엄마는 기절할 듯 놀랐지만 또 금방 담대해지셨어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아주 신이 나 보였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요? 저도 물론 신이 났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제가 울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결혼식은 일단 진행이 되었어요. 식순에는 신부와 신랑의 어머니들이 덕담을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먼저 나와 덕담을 했죠. 제가 신부네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을 맺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인연이 이어지다 이제 서로 사돈이 되네요. 부디 서로 위해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장님과 여사님 딸이 아니라 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더 예뻐하고 아껴주겠습니다. 이 모습을 사장님이 살아계셔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면서 눈물까지 훔치는데 얼마나 가식적이던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 다음은 저희 엄마 차례가 되었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마이크를 향해 걸어가는데 남친 엄마는 웃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본 척도 안 했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자 한마디 하셨어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아마 남자친구와 그 엄마 그리고 다른 하객들 모두 저와 남자친구의 앞날을 축복하는 영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을 위해 저와 엄마는 아주 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예비 시모와 남친 그리고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자가 모여 앉아 작당 모의를 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죠. 예비 시모의 부동산 사무실에 둘러앉아 젊은 여자는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대체 얼마나 끄는 거야? 아니 자꾸 왜 이래? 다음 주가 결혼식이잖아. 이제껏 잘 기다렸으면서. 그래서 더 짜증나. 나는 배가 불러와서 드레스도 못 입게 생겼는데 그 여자는 화려한 호텔에서 결혼식이나 하고 내가 참을 수가 있어? 결혼하고 2주, 길어야 3주야. 한 달 안에 건물만 뜯고 이혼이니까 걱정 말라니까. 자꾸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왜 이리 철이 없니? 그냥 결혼식 취소하면 안 돼? 둘이 짜고 나 속이는 것 같다.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어허, 그러면 애한테 안 좋아. 좋은 생각만 해야지. 걱정 마. 애 낳고 내가 더 최고로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시켜줄게. 예식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영상이 나오자마자 예비 시모가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고 예비 신랑은 당황해서 영상을 끄려고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미리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미리 경호를 해주는 분들도 불러놓았던 거죠. 저는 영상이 나가자마자 예비 신랑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줄 알았어? 회계사? 웃겨. 아무것도 없는 백수 주제. 그걸 어떻게... 이거 다 오해야, 오해. 오해? 그럼 저 배부른 여자도 오해니? 그래? 나 사실은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하지만 자기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다 엄마가 시킨 짓이야. 야, 이 자식아, 입 안 다물어. 아각거리는 그 둘은 곧 경호원들에게 잡혀서 의자에 강제로 앉혀졌어요. 엄마는 마이크를 들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보시다시피 사기 결혼이었네요. 진작에 알게 되었는데 미리 파토를 내면 저것들이 도망을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모여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저 죽일 것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것들이 벌인 일은 이것뿐이 아니에요. 전연 분양 사기치고 남의 재산 가로채는 중이에요. 지금 전연과 엮인 분들은 빨리 정리하세요. 뭐예요? 내가 지금 전연에게 집을 2채나 맡겨놨는데. 나도예요. 나도 아파트 팔아준다고 해서 맡겨놨는데. 그 뒤에는 더더욱 난장판이 벌어졌죠. 예비 시모는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벌써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얽혀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사람들을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나야말로 인형 껍데기를 벗겨놓고 싶지만 우리 참읍시다. 경찰 오는 중이니. 자, 다들 이리로 모이세요. 저거 절대 용서 못해.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우릴 상대로 사기를 쳐?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대봐.
좀 닥치세요. 우리가 증거도 없이 움직였겠어요? 당신들 절대 가만히 안 두니까 죗값 받을 각오나 해. 사실 제가 워낙 이모를 믿고 있었기에 의심을 안 해서 그렇지 실상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쓰고 돈 써서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렇게 알아낸 실상은 참 기가 찼어요. 애가 어쩌고 하면서 화를 내던 여자는 남자친구가 사귀는 여자였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연애가 아니라 무려 2년이나 동거를 한 사이였던 거죠. 남친의 정체는 그냥 백수였어요. 세무사는 개뿔,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엄마가 예전에 언뜻 들었다던 이모의 속 썩이는 아들 그대로였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덜컥 여자를 데려와 이모의 집에 들어앉아 2년 넘게 같이 사는 중이었고요. 저는 제일 먼저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심스러워 세무사협회에 알아봤지만 그런 세무사는 없었던 것이죠. 동명이인이 있었지만 전부 나이가 많거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 일을 알아본다며 자기가 다니던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 동료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 다른 세무사였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자신이 세무사인 척을 하려고 다른 세무사를 고용해서 때마다 전화를 해 물어봐가며 제 일을 직접 알아봐준 척을 했던 거였고요. 저는 저희 건물 상속과 증여에 관여를 한 세무사의 이름을 서류에서 찾아내 다시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이 저희 엄마와 제 앞으로 된 건물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 아주 자세한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이죠. 사실을 파면 팔수록 참 기분이 그렇더군요. 저희 가족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이모는 그 사이에 완전히 사기꾼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기획 부동산이며 분양 사기에도 관여가 되어 구속이 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적도 있었고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건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바로 딱 사이즈가 보였어요. 궁지에 몰리니까 그 여자는 평소 20년 넘게 알던 사람들을 전부 후려쳐서 집과 재산을 사기로 빼앗아 도망을 칠 작정이었던 거였죠. 이미 부동산 중개인 자격도 취소가 되어 있었고 집도 내놓은 상황이었는데도 그 이모라는 여자는 돈 좀 있고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꼬셔서 집을 팔자고 하는 중이었어요. 저의 건물도 마찬가지였어요. 팔기로 내놓은 건물을 좋은 조건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급하지 않으니 일단 결혼 후로 하자고 해서 미뤄놓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인간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예비 남편 앞으로 건물을 돌리고 도망칠 작정이었던 것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알아본 대부분의 지인들은 거의 다 그 여자와 돈으로 엮여 있었고요. 당장 결혼 없자. 바로 경찰서 가자. 이 년놈들을 내가 그냥... 엄마 근데 그 인간들 도망가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하는 거잖아. 뭐? 지금 그게 문제야? 네 결혼이 이 모양이 되었는데? 상관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때? 차라리 내 결혼식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도망 못 가게 해. 그래야 피해를 줄이지. 저는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역시 다른 분들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꾸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버지 딸이 맞는 모양이었어요. 저보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이 더 안타까웠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제 결혼식을 빌미로 이벤트를 연 것이었죠. 저희의 예상대로 피해 규모는 굉장히 컸어요. 예비 시모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계약이 걸려 있거나 집이 뜯기기 직전인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엄마와 저조차도 일단 세금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만 믿고 건물을 쪼개서 증여와 상속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그걸 제가 결혼을 하면 다시 나누어서 남편 명의로 바꿀 계획이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저희 집 건물이 가장 덩어리가 컸어요. 난장판이 일어난 와중에도 엄마는 이러셨죠. 낸 축의금은 나가시는 길에 되돌려 받으시고 식사는 하고 가세요. 제가 낼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밥 먹으면서 하죠. 그럽시다. 경찰 불렀으니까 이 년놈들은 거기다 쳐놓고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단체 소송 갑시다. 제 결혼식장이 갑자기 소송을 위한 회의장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상황이 어찌나 웃기던지 모두들 알았다며 이러고는 곧 도착한 경찰에게 그 인간들을 인계하고 우르르 밥을 먹으러 가버리셨어요. 그때 이미 예비 시모는 전부 다 뜯겨서 한복이 찢겨지고 머리도 다 산발이 되어 있었어요. 예비 신랑도 이미 얻어터진 상태였고요.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제발, 난 아무것도 몰라. 이거 오해야. 살려줘. 전부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짓이야. 웃기지 마. 나 좀 보렴, 지연아. 못난 아들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제발 나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들 먼저 불러들인 사람이 누군데. 그래도 우리 결혼식인데 이게 뭐야. 남편을 이렇게 경찰에게 끌려가게 둘 거야? 야, 꺼져. 남편 같은 소리 안 해. 너랑 좋아 죽는 여자가 벌써 다 이야기하고 날랐어. 꺼져. 저는 둘을 가차없이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면사포를 집어던졌죠. 시원하게 드레스도 헐헐 벗고 화장도 지우고 집단 소송팀에 바로 들어갔죠. 그렇게 저와 저희 엄마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렸어요. 당연히 소송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유리했고 그 인간들은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처벌도 함께 받아야 했죠. 그 이모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고 하더니 그 여자는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아주 꼼꼼하게 잘 모아두었더군요. 물론 저희가 그걸 다 싹 챙겨두었어요. 예비 신랑과 살았던 여자는 부른 배를 부여잡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런 법은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사기꾼은 바로 너야. 이게 미쳤나? 너도 같이 콩밥 먹고 싶어? 그래도 뱃속에 애가 있어서 봐주려고 했더니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 모를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너 솔직히 이 애 그 남자애 맞아? 유전자 검사하라고 부추기기 전에 증언해. 어디 가서 애 낳고 몸조리할 돈은 줄 테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떠본 거였는데 그 여자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가 먼저 나서서 녹취도 보내주고 재판에서 증언도 착실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엄마가 쥐어준 얼마간의 돈을 받아서는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참, 주변에는 뭐만 있다고 정말 끼리끼리 어울린다 싶었죠. 저는 일을 정리하고 좀 쉬기로 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간만에 여유가 생겨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 건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서 겨우 장만하고 이제 엄마와 노후 걱정은 없다고 행복하던 것도 떠오르고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그냥 판다는 건 뭔가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다 보니 아버지의 가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그렇게 접기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물론 잠시 가게 문을 닫긴 했지만 이제라도 엄마와 제가 운영을 한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 역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다져온 실력이 있는데 말이죠. 돈을 다 떠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원들을 그냥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의 상의를 한 끝에 식당을 다시 오픈하기로 했어요. 엄마만 허락한다면 아빠가 이뤄놓으신 거 내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볼게. 너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지? 그동안 고생한 거 아깝지 않겠어? 공부라면 지겹도록 실컷 했어. 괜찮아. 그보다 아빠 유산을 이어받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야 좋다. 집에서 쉬려니 오히려 죽을 맛이더라.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일을 매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어 놓은 식당을 다시 오픈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하시던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똑같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저의 개성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하신 방식에서 저만의 방법을 접목시켜서 저는 가게를 이끌어 나갔어요. 여기에는 엄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 식당은 더 번창했어요. 저는 자신감을 얻은 김에 아빠의 가게 프랜차이즈도 설립해 가맹점도 받았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맹점들이 전부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곧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중이에요. 소송은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소송에 뛰어들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는 아들이 변호사인 분도 있었고 친척이 검사인 사람들까지 법조인 가족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를 갈며 덤벼든 덕분에 그 인간들이 숨겨놓은 재산과 몰래 빼돌린 재산을 전부 다 싹싹 긁어서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역시 그 인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결혼식 비용 전체와 손해배상의 위자료까지 전부 다 해서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 둘은 법정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엄마가 시킨 일입니다. 조용히 해. 꼬셔서 결혼했다가 건물만 빼앗자고 계획을 한 사람은 너잖아. 엄마가 건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집 딸이 순진하다며 금방 넘어올 거라는 사람은 엄마였잖아. 이 자식아, 그런다고 죄를 다 엄마에게 뒤집어 씌우니? 평생을 놀면서 돈 한 푼 벌어온 적 없는 웬수. 그 둘은 사기로 구속이 되었어요. 특히 이모였던 여자는 전과도 있었고 이미 사기로 걸린 소송까지 있어서 형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재판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재판에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다 늙어서 나와야겠죠. 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리 긴 형량을 받진 않았어요.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희는 항소를 고민했지만 저희와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했던 다른 분이 말렸어요. 항소해 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차피 초범이라 금방 나올 거예요. 변호사비도 더 들고. 그럼 어째요? 저렇게 그냥 둬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제 아들이 변호사예요. 걱정 마세요.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시간 지나면 어려울 텐데 괜찮을까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돈은 다 받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있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을 할걸요? 그 인간들은 저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은 정말 끝에 끝까지 가서 전부 받아내었죠. 한 번은 그 염치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야, 나야 원망 많이 했지.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후회하고 있어. 아, 진짜 재수없게 어디서 전화질이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 미안해. 그딴 사과 관심 없으니까 끊어. 제발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사는 게 아니야. 빚은 너무 많고 일을 해도 끝이 없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어?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다시 감옥 갈 각오 하셔야 할 거예요.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이나 해서 돈 버세요. 네? 저는 전화를 끊고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식당과 회사 운영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날들도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제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겪을 날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뭐든지 잘 극복할 자신감이 있어요. 가끔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오르고는 해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런 일이 생길까 미리 아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가족도 남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요즘에 가족도 아닌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남인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그 어떤 기대도, 애정도 일정 수준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때로 세상에는 기대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을 배로 보답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를 했는데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그냥 열심히 살아봐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 인생을 더욱더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